사람들은 말합니다. 화해해야 마음이 편해진다. 그러나 저는 평생의 경험을 통해 그 말이 얼마나 단순하고 위험한 신화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상처가 깊을수록 진짜 평화는 관계의 회복이 아니라 거리의 확보에서 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화해를 마치 마법처럼 여깁니다. 한 번의 대화, 한 번의 포옹, 한마디 미안해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상처는 말로 지워지지 않고 배신은 시간을 견뎌도 흔적을 남깁니다. 젊은 시절에 저는 달랐습니다. 믿고 의지하던 사람이 등을 돌렸을 때 사람들은 제게 말했습니다. 용서하고 화해하십시오. 그래야 편해집니다. 그때 저는 진심으로 궁금했습니다. 정말 그럴까? 배신한 사람을 다시 마주하는 순간 진짜 편안할 수 있을까? 대답은 언제나 아니었습니다. 화해는 오히려 또 다른 상처의 시작이었습니다. 화해와 용서를 혼동하면 우리는 혼란에 빠집니다. 용서는 내 마음의 독을 빼내는 일이고 화해는 그 독을 만든 사람과 다시 식탁에 앉는 일입니다. 전자는 나를 위한 선택이지만 후자는 위험한 착각일 때가 많습니다. 진짜 평화는 함께 다시 있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어도 괜찮은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시간이 흘러 깨달았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에는 온도가 있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타고 너무 멀면 얼어붙습니다. 그러나 상처를 받은 후에는 그 불길에서 벗어나야만 회복이 가능합니다. 거리두기는 냉정이 아니라 자기 보호의 지혜입니다. 그것은 회피가 아니라 선택이며 복수가 아니라 존엄의 선언입니다. 이제 저는 누군가를 떠나보낼 때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모든 인연이 영원할 필요는 없다는 걸 압니다. 어떤 관계는 끝나야만 새로운 평화가 자리를 잡습니다. 당신도 누군가를 떠올릴 때 불안이 앞선다면 그것은 내면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화해가 아니라 거리, 그것이 때로는 더 깊은 사랑의 형태입니다. 용서와 화해의 근본적 차이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용서했으면 화해해야지. 그러나 이 두 단어는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결정입니다. 용서는 나의 내면을 정화하는 일이고 화해는 다시 그 사람과 관계를 복원하는 일입니다. 전자는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행위이고 후자는 상대에게 나의 평화를 의존하는 행위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이 차이를 몸으로 배웠습니다. 어느 날 수십 년을 함께 일한 부하 직원 한이가 회사 기밀을 경쟁사에 넘겼습니다. 처음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밤을 새우며 믿었던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고 마음속에서는 복수의 불씨가 타올랐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저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용서는 하되 화해는 하지 않겠다. 그를 원망하지 않았고 법적 조치는 냉정하게 진행했습니다. 감정은 비웠습니다. 그는 나중에 찾아와 말했습니다. 회장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단호히 답했습니다. 용서는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함께 일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 결정을 냉정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것이 진짜 성숙이라는 걸. 용서는 나를 자유롭게 하지만 화해는 때로 나를 다시 옥죄입니다. 신뢰가 무너진 관계 위에 다시 발을 들이는 것은 균열 난 얼음 위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깨집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배신을 경험한 사람은 화해 후에도 상대와의 관계에서 지속적인 경계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건 마음이 이미 이 관계는 안전하지 않다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의 용서는 가능하지만 구조의 회복은 어렵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누군가를 용서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거기서 멈추어도 괜찮습니다. 화해하지 않아도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은 더 깊은 평화를 선택한 사람입니다. 용서는 사랑이지만 화해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랑보다 전략이 당신을 더 잘 지켜줍니다. 신뢰의 붕괴는 감정이 아닌 구조의 문제. 사람들은 상처를 감정의 문제로 여깁니다. 그가 나에게 상처를 줬다. 그 말이 너무 아팠다. 하지만 제가 수십 년간 경영을 하며 깨달은 건 전혀 달랐습니다. 진짜 상처는 감정이 아니라 신뢰라는 구조가 무너지는 순간에 생깁니다.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집니다. 그러나 한번 무너진 신뢰의 뼈대는 다시 세워지지 않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동료와 파트너를 만났습니다. 함께 밤을 새우며 위기를 넘겼고 서로를 믿고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엔 그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등을 돌리고 경쟁사로 가고 비밀을 흘렸습니다.
처음엔 그들의 행동 자체가 고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깨달았습니다. 진짜 고통은 이 사람은 나와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라는 믿음이 깨지는 순간이었다는 것을요. 그 무너진 구조 위에서는 아무리 감정을 다독여도 안정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신뢰는 인간관계의 뼈대입니다. 사업도, 사랑도, 우정도 모두 그 위에 세워집니다. 도자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깨진 도자기를 아무리 붙여도 원래의 강도와 모양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금으로 이어 붙여도 그 자리는 약점으로 남습니다. 신뢰도 같습니다. 겉으로는 회복된 것처럼 보여도 그 균열은 언제든 다시 터질 위험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시간이 약이다. 노력하면 회복된다. 그러나 저는 단언합니다. 시간은 상처를 무디게 할 뿐 구조를 복원하지는 못합니다. 깨진 신뢰는 다시 세워질 수 없고 억지로 세우려 하면 더 큰 붕괴를 부릅니다. 우리는 가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선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무너진 신뢰 위에 관계를 계속 세우는 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바람 한 번 불면 무너집니다. 진정한 지혜는 그 집을 억지로 고치는 게 아니라 그 터에서 떠나는 용기입니다. 그것이 감정적 회복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평화의 시작입니다. 왜 사람들은 깨진 관계를 붙드는가?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도 관계를 붙듭니다. 이별을 망설이고 배신을 용서하려 애씁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째, 두려움입니다. 익숙한 불행이 낯선 평화보다 안전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변화보다 반복을 택합니다. 설령 그 반복이 자신을 아프게 해도 익숙함 속에서 위안을 찾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을 아는 게 낫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무너진 관계에 머무릅니다. 둘째는 사회적 압력입니다. 우리는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성숙하다고 여기고 관계를 정리하는 사람을 냉정하다고 낙인 찍습니다. 끝까지 책임져야지. 그래도 인연인데. 이런 말들은 겉으로는 도덕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개인의 자유를 묶는 사슬이 됩니다. 그러나 화자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책임은 끝까지 붙드는 게 아니라 끝내야 할 때를 아는 용기에서 온다는 것을요. 셋째는 자기 의심입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관계를 좀먹는 자기 불신의 씨앗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 이런 의심에 수없이 흔들렸습니다. 부친인 이병철 회장님 곁에서 일할 때 저는 관용을 미덕이라 믿었습니다. 실수한 사람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것이 리더의 덕목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깨달았습니다. 관용과 자기 희생은 다르다는 것을요. 관용은 상대에게 성장의 기회를 주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자기 희생은 자신을 소모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자주 혼동합니다.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때 그것이 그의 성장을 돕는 일인지 아니면 나를 약화시키는 일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내 평화를 담보로 타인을 구원하려 드는 어리석음을 되풀이합니다. 사람들은 관계의 끈을 놓는 것을 패배로 여깁니다. 그러나 진짜 패배는 끝내야 할 관계를 끝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용기는 붙잡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내려놓는 데서 옵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리더십과 신뢰의 구조 리더의 자리에 오르면 인간관계의 본질이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감정으로는 용서할 수 있어도 구조적으로는 용납할 수 없는 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조직을 이끌며 그것을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한 번은 오랜 세월 함께한 임원이 회사 자금을 유용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충격은 컸습니다. 주변에서는 말했습니다. 회장님, 오래된 인연 아닙니까? 이번 한 번만 용서하시죠. 그 말이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저는 결단했습니다. 그를 용서하되 함께하지 않겠다. 이 결정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조직의 신뢰라는 구조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를 품었다면 조직 전체는 잘못된 메시지를 받았을 겁니다. 배신해도 용서받을 수 있다. 결국 능력이 있으면 다시 받아준다. 이런 인식은 조직을 서서히 부식시킵니다. 신뢰는 개인의 관계에서 시작되지만 한 번 흔들리면 공동체 전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용서는 개인의 마음의 문제지만 신뢰는 구조의 문제입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직 내에서 배신이나 윤리 위반이 발생했을 때 지도자가 인정은 하되 단호하게 선을 긋는 태도를 취할 때 조직의 신뢰도가 유지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감정적 연민으로 관용을 베풀면 단기적으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리더십이 약화된다고 하죠. 저 역시 그 사실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용서는 개인적으로 하되 관계는 원칙으로 판단하라. 사람의 잘못을 미워하지 말되 그로 인해 깨진 구조는 절대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리더의 역할이고 나를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한 번 무너진 신뢰 위에 다시 조직을 세우는 건 균열 난 땅 위에 성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언젠가 그 균열은 다시 터져 나옵니다. 그러니 리더십의 본질은 화해의 미학이 아니라 단절의 용기입니다. 냉정함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명확함입니다. 그리고 그 명확함이야말로 조직뿐 아니라 개인의 삶도 단단하게 세워줍니다. 화해의 진짜 정에 많은 사람들은 화해를 두 사람이 다시 만나 웃으며 대화하는 것이라 정의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랜 세월 동안 깨달았습니다. 진짜 화해는 상대와의 관계 회복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화해란 누군가의 손을 다시 잡는 일이 아니라 내 안에 남아있는 분노와 원망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상대를 용서하기보다 그 사람이 내 안에 심어놓은 독을 해독하는 과정입니다. 저는 한때 믿었던 친구에게 깊은 배신을 당했습니다. 제가 신뢰하며 털어놓은 이야기가 언론에 흘러나갔고 며칠 동안 그 기사가 제 이름과 함께 세상을 떠돌았습니다. 분노로 잠을 이루지 못했고 머릿속에서는 그 사람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미 내 인생에서 사라졌는데 여전히 그를 마음속에 살게 두고 있는 건 나 자신이었다는 것. 나는 그를 벌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나 자신을 벌하고 있었습니다. 그 깨달음의 순간 나는 결심했습니다. 용서하되 화해하지 않겠다. 이건 냉정함이 아니라 자유였습니다. 더 이상 그의 행동에 내 감정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 후로 마음이 놀라울 정도로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불교의 무집착 우츠차오이라는 개념에서 큰 통찰을 얻었습니다. 집착은 미움과 다르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여전히 그에게 묶여 있다는 증거입니다. 진짜 화해는 미움조차 내려놓는 무집착의 상태에서 완성됩니다. 우리는 흔히 화해를 상대의 반응에 의존합니다. 그가 사과해야 내가 편해질 텐데, 그가 받아줘야 화해가 완성되지.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진짜 화해는 상대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내가 내 마음의 족쇄를 끊는 순간 그때 이미 완성됩니다. 상대가 뭐라 하든 나는 자유입니다. 이것이 내가 깨달은 내면적 화해 스타벌의 정의입니다. 상대를 다시 받아들이지 않아도, 그를 미워하지 않아도 괜찮은 상태, 내 안에서 고요함이 피어나는 순간 그것이 진짜 화해입니다. 용서의 진짜 의미, 나에게 주는 선물 용서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용서를 상대를 위한 선행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행위입니다. 원망을 품고 살아간다는 건 독을 마시며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천천히 죽어가는 건 나 자신이죠. 저는 오랜 세월 그 독을 품고 살았고 그것이 내 마음을 얼마나 좀먹는지 몸으로 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독을 이제 내려놓자.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용서는 관대함이 아니라 해방의 기술이라는 것을요. 상대가 나를 바꾸지 못하도록 내 감정의 주도권을 되찾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용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용서는 내 감정을 되돌려받는 행위다. 뇌과학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MRI 촬영을 통해 용서를 실천한 사람들의 뇌를 분석했을 때 전두엽과 복내 측 전전두피질이 활발히 작동한다고 합니다. 이는 감정 조절과 판단, 그리고 공감 능력을 담당하는 영역입니다. 동시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치가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용서는 과학적으로도 평화를 되찾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셈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독을 뱉어냈다고 해서 다시 그 독이 있던 장소로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를 혼동합니다. 용서했으니 다시 관계를 회복해야지.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상처의 시작입니다. 건강을 되찾았다고 해서 독이 있던 병을 다시 마실 이유가 없듯이
용서와 화해는 반드시 연결될 필요가 없습니다. 용서는 감정의 청소이고 화해는 구조의 재건입니다. 전자는 내 안의 일이고 후자는 외부의 선택입니다. 그 두 세계를 혼동할 때 우리는 다시 고통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러니 당신이 누군가를 용서하기로 결심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 이미 위대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은 회복이 아니라 경계입니다. 나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다시는 상처받지 않겠다. 이 말은 냉정이 아니라 자기 존중의 언어입니다. 그것이 진짜 용서의 완성입니다. 성숙한 무관심의 기술 상처를 받은 후 우리는 두 극단으로 치닫습니다. 하나는 복수, 다른 하나는 회피입니다. 복수는 상대를 공격하며 자신이 강하다고 느끼려는 행위이고 회피는 두려움 속에 스스로를 가두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이 둘은 모두 나를 상대에게 묶어둡니다. 진짜 자유는 그 어떤 반응도 하지 않는 성숙한 무관심 사르카에서 시작됩니다. 성숙한 무관심은 단절이 아니라 거리의 재설계입니다. 상대를 지워버리는 것도 그를 용서하지 못한 채 미워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그를 내 인생의 중심에서 주변부로 옮기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이제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더 이상 내 하루의 온도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 무관심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거리두기입니다. 물리적, 감정적 거리를 확보하십시오. 불필요한 연락을 줄이고 사적인 대화를 끊는 것입니다. 회사 동료라면 업무적인 일만, 가족이라면 필요한 일만 나누십시오. 감정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친밀함은 또 다른 균열을 만듭니다. 둘째는 무반응입니다. 상대의 행동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연습입니다. 도발하든 사과하든 다시 접근하든 그 모든 순간에 당신은 그저 관찰자처럼 머물러야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정서적 비개입 EI detachment이라 부릅니다. 감정의 파도가 일어날 때 그 파도를 타지 않고 흘려보내는 힘, 그것이 진짜 강함입니다. 마지막은 자기 정비입니다. 과거에 쏟던 에너지를 나 자신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복수나 원망은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그 힘을 자기 성장으로 전환하십시오. 운동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새로운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어느새 당신은 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을 중심으로 삶을 다시 짜게 됩니다. 저는 이 세 단계를 실천하며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더 이상 분노가 내 하루를 지배하지 않았고 상대의 존재가 내 평온을 흔들지 않았습니다. 성숙한 무관심은 냉정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그가 아니라 거리두기는 포기가 아니라 보호다. 처음 제가 거리두기를 실천했을 때 마음 한켠이 무거웠습니다. 오랜 관계를 끊는다는 건 마치 나 자신 일부를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무 냉정한 건 아닐까? 혹시 이 선택을 후회하게 되지 않을까?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깨달았습니다. 거리두기는 포기가 아니라 보호라는 것을요. 그것은 나를 버리는 행위가 아니라 나를 지키는 가장 성숙한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워왔습니다. 끝까지 인연을 지켜야 한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 이런 말들은 따뜻하게 들리지만 현실의 인간관계에서는 언제나 통하지 않습니다. 신뢰가 무너졌다면 그 관계는 이미 구조적으로 기울어진 탑과 같습니다. 억지로 세우려 할수록 더 크게 무너집니다. 거리두기를 선택하면 죄책감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죄책감의 본질은 착한 사람으로 남고 싶은 욕망일 때가 많습니다. 나쁜 사람이 되지 않으려는 마음이 오히려 자신을 소진시킵니다. 진짜 선함은 모두를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해치지 않으면서 타인을 존중하는 경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건강한 분리, healthy separation라 부릅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배신이나 상처를 준 관계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고 수면의 질과 면역력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즉, 거리두기는 감정의 회피가 아니라 심리적 회복의 과정인 셈입니다. 제가 경영자로서 또 한 사람으로서 배운 진실은 이겁니다. 관계는 가까워야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적절한 거리가 있을 때 비로소 서로의 존재가 건강하게 보입니다. 너무 밀착된 관계는 호흡을 막고 지나친 이해는 자존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니 당신이 지금 어떤 관계에서 지쳐 있다면 잠시 물러서 보십시오. 그것은 이별이 아니라 당신의 평화를 위한 후퇴입니다. 진짜 용기는 싸우는 것이 아니라 멈추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멈춤 속에서 비로소 당신의 마음은
회복을 시작합니다. 평화의 기준은 타인이 아니라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그 사람과 화해해야 마음이 편할까? 하지만 그 질문의 방향이 이미 잘못되었습니다. 진짜 물어야 할 것은 내 마음이 지금 평화로운가? 입니다. 평화의 기준은 타인이 아니라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상대의 태도나 반응에 따라 내 마음의 안정을 잃는다면 나는 여전히 그 사람의 감정에 종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보니 깨닫게 됩니다. 모든 관계가 영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인연은 역할을 다하고 사라져야만 합니다. 억지로 붙드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미련입니다. 떠나보내는 용기 속에서만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을 떠나보냈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결정들이 제 삶을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나를 소진시키던 관계를 정리했을 때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단단해졌습니다. 결국 평화는 관계가 아니라 선택에서 옵니다. 화해를 선택할 수도 있고 거리를 택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의 결과로 당신이 밤에 편히 잠들 수 있는가, 아침에 가볍게 눈을 뜰 수 있는가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가장 정직한 평화의 척도입니다. 남이 뭐라 하든 세상이 어떤 기준을 내세우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의 내면이 고요하다면 그게 정답입니다. 화해는 함께 있는 평화이고 고요는 혼자 있어도 괜찮은 평화입니다. 둘 중 어느 쪽이든 당신의 마음이 진실로 편하다면 그것이 옳습니다. 저는 평생 많은 것을 배웠지만 가장 늦게 배운 진리가 이겁니다. 용서와 화해는 다르다. 관계 유지는 미덕이 아니다. 거리두기는 사랑의 또 다른 형태다. 이제 당신에게도 그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나는 화해를 원하는가? 아니면 평화를 원하는가? 이 둘은 결코 같지 않습니다. 당신이 진정 원하는 것은 누군가와의 조화가 아니라 나 자신 안의 평화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이 조금 더 평온하게 잠든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화해의 완성입니다.